저는 이제 전의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글로 하면 이제 좀 없어 보이니까 이제 영어로 바꿔놨고요. 지금은 이제 무기가 3차 대전이라고 돼 있는데 1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독가스나 철조망이 나왔잖아요. 기관총이 나왔고 2차 때는 전차가 나왔습니다. 3차 때는 대부분 핵무기를 우리가 많이 생각했잖아요. 예전에 헐리우드 영화 인류가 망하면 뭐였습니까? 다 핵전쟁이었잖아요. 터미네이터 2도 그랬고. 근데 지금은 더 이상 핵전쟁으로 인류가 망할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해요. 요즘은 좀 바뀌었죠. 소행성으로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마야도 그렇잖아요. 마야 아이들이 뭐 이게 핵전쟁을 일으킬 거라는 얘기는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근데 저는 보이지 않는 무기로 싸우고 있다고 저는 지금 전시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시 상황을 보고 있고 예전엔 독일군과 연합군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계급 싸움이죠. 계급 싸움은 사실 계속 되어 있어 왔습니다만 자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한번 풀어보죠. 3차를 이해하려면 첫 번째, 두 번째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2차까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때 뭐 이 페이지에 한 1시간 머물렀던 것 같은데 빨리 한번 달려보죠. 자, 우리나라 근현대사는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만 굉장히 분노의 역사예요. 예. 우리나라는 늘 당하기만 당해왔죠. 늘 당하기만 당해왔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외침을 해보면 4.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대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인진왜란급의 일이 있었다는 건데 그럼 지금은 괜찮냐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진행 중이라고 보는데 또 왜군이 얼마 전에 쳐들어왔죠. 느낌 오시나요? 그 요즘 최고 경제신문을 장식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엔저지 않습니까? 엔저. 쉽게 말해 그 왜군들이 쳐들어온 거죠. 어떻게 말하면. 우리랑 겹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한 100년 정도 돌아와가지고 사진 6장으로 압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경술국치죠. 1900, 갑자기 난 생각이 안 나? 작년이 딱 100년 되던 해였나요? 1902년이었나? 그랬을 건데. 경술국치가 일어난 거는, 뭐, 날짜는 지난 강의 때는 잘 기억을 했었는데, 이번 강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그냥 단순히 나빠가지고,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는 동생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군요. 그래서 손짓할 뻔했어요. 네. 너무 조심 안 하셔도 되는데 편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네. 이때 소위 말하는 제국주의가 시작된 거잖아요. 제국주의가 시작이 됐는데 왜 제국주의가 시작됐냐면 이때부터는 예전에는 그 침략을 하면 뭔가 이제 뺏으러 온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양선이 출모라고 하는 거는 교육을 하자는 개항을 하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자본주의가 출발을 한 거예요. 더 이제 원료를 싸게 받아오고 팔만한 시장이 필요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아에서 굉장히 독특했던 일본이 바로 옆에 있던 조선을 그런 식으로 개항을 시킵니다. 뭐 말이 좋아 개항이지 뭐 침략이 맞습니다만 그리고 그때 일본과 미국이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해요. 그게 1914년 1차 세계대전의 발발이었죠. 전쟁처럼 물자를 빨리 소비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이때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24% 정도까지 갑니다. 느낌 안 오시는 거죠. 24%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직장인들 연봉이 1년에 24%씩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5년만 다니면 연봉 2배 되는 거죠.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전쟁 때문에. 근데 문제는 전쟁 때문에 있었던 성장이 전쟁이 끝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소비가 안 되니까. 그래서 대공황이 옵니다. 1929년 대공황이 오죠. 근데 대공황이 영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미국에서 터져요. 왜 미국이었을까? 미국은 식민지가 없었어. 그때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뭐 아프리카를 뭐 동서로 가르고 가로수길, 세로수길 만들었었잖아요. 가로가 이제 프랑스고 세로가 영국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가던 시기에 미국은 자기 땅덩어리 넓히는데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정작 뭐 식민지라고 할 만한 게 없어서 필리핀 뭐 이 정도였기 때문에 과잉 생산된 물건을 팔 만한 시장이 없었어요. 많이 만들어 두면 다 팔릴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하나가 꺾이고 나니까 안 팔리니까 기업이 부도가 나고 기업이 부도가 나니까 실직이 되고 실직이 되면 소비가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그게 대공황이에요. 그러면 대공황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 전쟁이 한 번 더 일어나죠. 지금도 약간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이 우경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독도 가지고 그러고 지금도 다케시마의 날이니 뭐니 하고 있는데 나라가 힘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의 관용이 없어지잖아요. 나라가 힘들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요즘 경기 안 좋으니까 조선족들이 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안 좋게 보잖아요. 우리 일자리 뺏어 가는 것처럼 보이고. 뭐 캠페인은 다문화라고 하지만 다문화란 말은 이제 그 공식적인 말에서 쓰고 우리들은 아직도 좀 낮게 보지 않습니까? 인종차별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다는 스웨덴이죠. 거기서도 뭐 얼마 전에 테러 있었잖아요. 26명을 동시에 죽였던. 그게 뭐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는 게 꼴사 나온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히틀러가 집권이 됩니다. 독일이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미쳐가는 거죠. 공황이 낳은 이제 광기였던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다시 발발을 합니다. 그러면 1차 때하고 2차 때하고 미국의 스탠스가 약간 달라요. 1차 때는 뭐 아시죠? 그 격침 하나 돼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던 건데 1차 세계대전의 뭐라고 해야 되나 손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반전주의가 팽배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전쟁에 쉽게 말해서 남의 나라의 전쟁에 개입하는 걸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했다고요. 그런데 미국 정부는 사실 그 전쟁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최고거든요. 전쟁을 해버리면 됩니다. 전쟁을 해버리면 이때까지 쌓여있던 재고가 한순간에 다 나가요. 우리도 예전에 기억나시죠? 중공군 뭐 전투기 막 날아오고 했을 때 슈퍼마켓 가가지고 라면 사재기 했던 기억 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소비도 살아나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모든 전시체제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주만 공습이라고 하고 루즈벨트가 보고받았다고 하죠. 호주에서 가르쳐 줬다 그래요. 지금 그냥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전투기들이 가고 있는 걸 호주가 알아채서 미국에다가 보고를 하는데 루즈벨트가 그거를 생각합니다. 사실 임팩트가 필요했던 거죠. 신문 일면에 이런 사진이 들어야 반전주의가 한 번에 바뀌잖아요. 한 번에 일본 놈들 주기자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그 유명한 연설을 하고 이제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미국은 또 굉장한 일을 하죠. 유럽에서 전쟁하고 태평양 전쟁하고.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이기죠. 결국 뭐 아시다시피 원폭으로 인해서 전쟁이 끝이 나는데 지금 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을 움직이는 브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느 사람 출신이에요? 뭐 고소영은 아니잖아요. 뭐 요즘 또 성시경 이런 얘기 하던데. 미국의 최고의 라인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네. 성시경 누가 이름 줬는데 대박이던데. 성균관대 그 경기도 시는 뭐였죠? 고시 출신. 그러니까 근데 성시경은 왜 갑자기 고소영하고 성시경은 왜 본의 아니게 검색어에 올라가는 뭐 나쁠 건 없네요. 뭐 자기들 욕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의 성시경은 사실 유대인이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유럽에서 잡아 죽이니까 도망가야죠. 그래서 잡았던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지금 유럽이나 전 세계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뭐에 강합니까? 근데 왜 유대인들이 금융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구구단은 우리가 더 잘 외우는데. 우리도 핍박은 남보짝게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그 중세 시대 때 중세가 왜 왔냐면 이것도 여기서 길어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 고대가 끝나는 게 로마의 멸망이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는 로마가 어찌 됐건 간에 기술과 금융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 제국이 움직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위쪽에 사는 사람들이 체격이 좋습니다. 코도 크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남아보다는 뭐 러시아 애들이 크고 그러니까 이제 게르만 아이들이 로마를 박살내죠. 그런 다음에 싸움만 잘했지 다음에 할 줄을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붕괴돼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금융이 시작되기도 전에 무너졌던 게 이제 중세 시대예요. 봉건주의고 그때는 단순합니다. 금 캐가지고 금을 캐면 대박 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시스템을 만들 이런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그래서 유럽이 너무 힘드니까 방법은 하나죠. 딴 데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십자군 원정이죠. 십자군 원정이 뭐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종교는 명분이고 10번 가서 10번 다지잖아요. 네. 왜 그랬겠습니까?
그 특히 4차 십자군은 그 사탄의 그 사단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가는 도시마다 다 파괴하고 살육하고 했던. 그게 뭐냐면 유럽에서 그냥 다 굶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냥 십자군의 이름으로 그냥 아라비아에 쳐들어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걔네들은 전쟁에 이기려고 한 게 아니라 그 훔치러 간 거기 때문에 결국엔 전쟁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 강하니까 영화 300 보면 그 페르시아 사람들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때 트라우마를 영화로 풀고 있는 거예요, 유럽 애들. 그때 당했던 기억이 너무 잔인해서. 실제 그렇습니다. 그 보면은 뭐 지금 페르시아 뭐 그 중동 사람들을 뭐 거의 괴물처럼 그리고 있잖아요. 거기 사람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왕이라는 사람도 좀 이상하고 관대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게 그 거기서 그 유럽인들의 트라우마를 거기서 찾고 있구나. 그래서 돌아가자고 했던 게 이제 콜럼부스죠. 길로 가니까 쟤네들 때문에 못 가겠으니까 돌아가자라고 해가지고 돌아가서 인도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인디언이잖아요. 인도 사람인 줄 알고 인디언이라고 한 거예요. 네. 그 이름 보면 딱 보이잖아요. 네. 그 죽을 와, 정말 쉽잖아요. 한국 사람을 영어로 코리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인도 사람은 인디언이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콜럼버스 가가지고 이름 모르는 마이 네임이지 인디언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인도인 줄 알았던 거죠. 인도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근데 또 거기서 이제 금을 캐고 은을 캐고 하면서 이제 스페인이 커졌다가 이제 지금은 좀 문제가 많아졌는데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유대인들이 왜 금융을 잘하냐 이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유대인들은 하층민이었어요, 사실. 교회나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4대 복음서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읽어보면 이게 버전이잖아요. 작가가 다른 거잖아요. 하나, 뭐, 영화도 그 외에 감독판이 있고, 극장판이 있고,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 보면 한 명이 가면 갈수록 나빠져요. 마태 때는 보통 사람이었다가 요한 때는 죽일 놈으로 바뀌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유다죠. 유다가 이제 쉽게 말해서 예수를 고발해서 예수를 죽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데 한 거라고 비춰지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거의 그 결론이 났지만 그 예수가 시켰던 거죠. 다른 애들은 못 알아들을 테니 네가 하라고 한 건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반유대주의가 이제 유럽에 팽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민족의 후예들. 로 찍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도에 가면 불가촉 청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겐지스강에서 늘 사람 태우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도 그 인도하고 비슷한데 우리나라 남아선호 지금은 남아선호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남자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남자가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아들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들 키워봐야 뭐 아무 소용 없고요. 사고만 치고 뭐 돈 벌면 지 잘난 줄 알고 아버지 무시하고 못 벌면 돈 대달라고 그러고 그 키우는 맛도 없고 조금만 키우면 대들고 막 그러니까 차라리 딸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아들은 망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위험한 존재가 됐는데 왜 우리나라가 아들을 좋아했냐면 일단 농사 지으니까 힘 있는 남자가 좋은 건 당연한데 우리나라 제사를 남자가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자기는 귀천을 떠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들이 나와야 나의 사후가 보장된다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랬던. 인도는 더합니다. 인도는 장례식장에 여자가 아예 못 들어가요. 쉽게 말해서 딸부자의 아버지들은 죽으면 길바닥에 버려져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들 하나는 만들어 놔야 되는 거야.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온 건데. 그런데도 불가촉 청민들이 좀 살만합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태우면 이제 금리 같은 건 다 자기가 해요. 불가촉이니까 손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먹고 사는 그런 구조가 또 있어요. 그 직업이 이제는 뜬다 해가지고 다른 애들이 이걸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인도에 뭐 대형 화장터가 현대식으로 지어져가지고 아주 부수도 좋고 뭐 연금도 주고 뭐 좋다고 해도 불가촉에는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이 딱 그 꼴이었어요. 예전에는 최고 나쁜 게 고리대금업이었거든요. 고리대금업을 하면 지옥에 간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칼뱅들, 청빈한 삶을 얘기했기 때문에 탐욕적인 고리대금업자들은 지옥에 갈 거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도 안 하니까 유대인이 먹고 살려고 그걸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려면 직업이 정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무역이 커지고 나니까 인도도 발견이 되고 이제 호주도 들어오고 막 이것저것 하니까 이제 문제는 인도에 가서 영국 돈을 주긴 애매하잖아요. 바꿔줘야 되는데 얼마를 바꿔줘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걸 유대인들이 귀신같이 맞춰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데 앉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 테이블을 방카라고 했다. 그래서 뱅크의 어원이 테이블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저변이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들고 나를 수 있는 걸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유럽에 있다가 히틀러가 집권하면 미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예금 넣고 있기엔 피곤하지 않습니까? 금이나 이런 실물 투자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아는 거지. 명목하고 실질화폐에 대한 그 개념이 어릴 때부터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섬나라잖아요. 삼면이 바다고 저 위쪽은 바다보다 더한 곳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나라 그 여담인데 우리나라 살인 사건 검거율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130%라면 130%. 이거 그 얘기를 듣고 안 죽인 사람도 잡는 건가요? 라고 했더니 미리 죽일 것 같은 마이너리티 리포트인가? 아니 그게 아니고 올해 작년에 100명의 살인 사건이 있었으면 130명이 잡히는 거예요. 예전 게 잡히는 거지. 이제 기술이 늘어나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단 섬이고 CCTV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집에서 여기 와서 강의하고 갔는데 평균 27번 찍힌대요. 예. 그래서 이번에 박시우 사건도 CCTV가 이제 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술이 취했냐 안 취했냐? 막 이거 가지고. 예. 그러니까 CCTV가 이제 경찰들을 놀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CCTV만 잘 관리하면 모든 걸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이제 전쟁은 끝났어요. 이제 대세는 끝났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때 1944년에 지나가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유럽을 누가 다 먹을 것이냐 이거거든요. 나중엔 독일군하고 안 싸워요. 소련하고 미군이 싸우죠. 서로 땅 따먹기를 해야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아래로 내려오잖아요. 얼마나 얄미워요. 미국은 2년 동안 전쟁해가지고 이제 끝나가는데 소련이 일주일 전에 선전포고 해가지고 룰루랄라 내려오는데 반 주고.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쉽게 말해 전리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금융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땅만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데 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기축통화를 잡아야 된다. 기축통화를. 우리나라 지금 고액권 5만 원 있지 않습니까? 5만 원짜리 만드는데 돈 얼마나 들어갈까요? 5만 원짜리 만드는 거하고 1,000원짜리 만드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원가로만 따지면 별 차이 안 나겠죠. 1,000원짜리는 그냥 종이에다 출력하고 여기는 뭐 비단에다 출력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고 위조 방지도 똑같습니다. 유일하게 액면가보다 비싼 게 100원짜리예요. 100원짜리 만드는데 140원 들어가요. 손해죠.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입니다. 그리고 10원짜리가 요즘 귀요미로 바뀌었죠. 너무 심지어 자판기에 쓸 수도 없어요. 10원 신권 화폐는 지원해도 신권 10원짜리 지원 이런 자판기 못 보셨잖아요. 교통카드가 되더라도 10원짜리는 진짜 답이 없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래서 거의 뭐 그 기념주화 수준인데 예전에는 구리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10원짜리 하나 만드는데 32원 들어간대요. 만들수 손해인 거죠. 그래서 줄였는데 1원짜리하고 헷갈릴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구리 색을 칠해놨어요. 앞뒤로. 그래 놓고 이제 쥐어보면 돈 같지도 않습니다. 사실 외국 돈 같고 그런데 그러면 그 둘을 제외하고는 돈을 만들면 5만 원짜리 만들면 아무리 못해도 뭐 넉넉 잡아 시스템까지 유지하는 비용 한국은행 직원들 월급까지 다 해서 10,000원 정도 든다고 치면 4만 원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한국은행은 완전히 뭐 땅 짓고 헤엄치기잖아요. 이걸 그 세뇨리즈 효과라고 그래요. 돈을 만들면 나온 효과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지면은 굳이 이런 물건 안 팔아도 되는 거예요. 돈만 찍으면 거기서 자동으로 돈이 생기니까. 그래서 영국이 그걸 하는 걸 보다가 영국이 박살나고 유럽이 박살났잖아요. 이 기회에 이걸 가져와야겠다. 세노리즈 효과의 세노리가 뭐냐면 성주란 뜻이에요. 성주.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란 뜻이에요. 예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금화 하나가 100g이었다가 여왕이 바뀌었으니 뭐 무늬를 바꿔야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 바꿔서 써. 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 만든 건 70g짜리. 똑같은 금화 1원이지만 지금 10원짜리하고 예전 10원짜리하고 원가는 틀리잖아요. 그렇지만 똑같은 10원짜리죠. 이게 시너리즈일까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식의 장난은 많이 있어왔고 유대인들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러려면 기축통화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하의 기회가 온 거죠. 미국 빼고 다 잿더미가 됐어. 천하의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44년 때 다 모입니다. 이제 이긴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지구를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제 논의하는 브리튼 우즈 회의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여기는 실제로도 굉장히 원래 다보스 포럼 하면 다보스 아시죠? 다보스 경치 굉장히 좋고 다보스 포럼 때문에 아우디가 떴어요. 아우디 아시죠? 콰트로 도마뱀 그려져 있는 거. 한때 다보스 포럼에는 아우디밖에 못 올라왔어요. 스위스가 동네가 높잖아요. 그리고 눈이 오는 날 다보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뒤로 바퀴는 앞으로 가는데 차는 뒤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지하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화룡구동에 콰트로가 뜬 거예요. 왜? 세계 정상이 모이는데 주차장엔 다 아우디야. 게임 끝난 거죠. 아우디를 타기 싫으면 헬기로 와야 돼. 그거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랬던 게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경치가 좋은 곳이에요. 배반임수에 지금도 리조트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유명한 케인즈죠. 케인즈입니다. 제가 케인즈를 좋아하는 이유는 경제학자 치고 실제로 똑똑한 거 말고 이론적으로 유명한 거 말고 진짜 돈도 많이 번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해요. 뭐 조지프 스티글리츠라든지 뭐 이런 분들 많은데 그분들은 대학 교수로 그냥 월급쟁이죠. 물론 뭐 우리보다는 훨씬 낫겠습니다만 우리보다는 낫겠지만 근데 이분은 케인즈는 주식이라는 걸 알아봐야겠다 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좀 황당하게 법니다. 황당하게 벌어요. 그리고 그걸 이론을 냈죠. 일반 이론이라고. 경제학에 전공을 했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허영심의 일반 이론이라는 책을 찍는데 머릿말 이상 읽으면 대박이에요. 말이 일반이지 뭐 19반 정도 됩니다. 미칩니다 그거. 그 2반이 안 나오잖아요. 일반 졸업생이 없으니까. 뭐 제너럴 뭐 그걸 하다 보니까 일반이 됐는데 그 정도로 이쪽에서는 굉장히 탁월하신 천재였는데 여기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자 이제부터 영국 파운드 말고 미국 달러를 기초통화로 쓰자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영국이 반대하겠죠. 아니 왜? 그리고 미국이 뜨고 있는 걸 견제하고 있던 다른 프랑스나 다른 나라들도 싫겠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케인즈는 어떻게 했냐면 섞어서 가자. 섞어서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거 돈을 섞어가지고 새로운 돈을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축통화를 한 나라가 쥐면 위험하니까 연대 보증을 쓰자는 거죠. 연대 보증. 그러니까 케인즈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미국이 이걸 가져가려고 한다는 걸. 근데 이때는 영국도 지금 이제 밥 먹기 힘들죠. 다 박살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하자는 대로 돼요. 그러면 반대가 심할 거기 때문에 미국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요. 너희들이 달러를 겁을 내면 세계 어디서든 35달러를 가져오면 금하고 바꿔줄게가 된 거예요. 금 이론수랑 바꿔주겠다. 그러면 하겠느냐가 된 거죠. 그러면 그때 금의 70%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금보자가 금으로 바꿔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해보든지 이렇게 된 거예요. 금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 가지고 있고 경제력도 있으니까 미국은 망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미국 돈을 쓰는데 그것도 금하고 바꿔준다고 하니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결론이 이렇게 난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금이 늘어나는 속도만큼만 달러를 찍어야 되잖아요. 원래대로라면. 근데 그게 지켜질까요? 산업이 발달하면 예를 들어 뭐 일본이 뜨고 한국이 뜨면 중동에 가가지고 석유 사와야 되는데 그때도 달러 써야 되는데 달러가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달러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럼 미국은 지금 있는 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분명히 올 건데 이거는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이거든. 사실은 약간만 생각을 해보면 될 게 아닌데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거예요. 미국은 사실 이제 이렇게 생색을 내면서 그걸 가져오려고 했던 거죠. 나중에 이것도 깨버릴 생각을 미리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적응시킨 다음에 깨면 되는 거죠. 처음엔 안 하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이거를 트레핀이라는 사람이 벨기에 사람인데
될 게 아니다. 말이 안 된다라고 미국 의회에서 얘기를 해서 좀 유명해집니다. 실제 공식 케인즈가 이 현장에서 얘기한 거 외에는 공식적으로는 이 사람이 또 얘기를 한 건데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지켜줄 수 없는 약속이었다. 이 말은 뭐냐면 지킬 생각이 별로 없었다는 거지. 왜 사기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에 내가 10%씩 줄게. 몇 달은 잘 주죠. 그럼 믿음이 생겨가지고 전 재산을 맡기면 들고 튀잖아요. 뭐 늘 보던 시나리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참 그런 거죠.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불쌍하긴 한데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닌데 그걸 또 믿었다는 게 그 자기도 욕심이 심했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이 체제로 출발을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베트남 전쟁이 터지죠. 자, 전쟁을 해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15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럼 미국은 전비로 달러를 너무 많이 썼어요. 베트남 금광이 몇 개나 나왔겠습니까? 금이 모자라겠죠. 그래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가 가진 달러를 가지고 야 금으로 바꿔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때가 됐다고 생각한 거죠. 드디어 배를 찔 때가 왔구나. 그래서 내가 총대를 매마해가지고 닉슨이 총대를 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휴지 쪼가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달러가 이랬어요. 골드 코인이라고 금화라고 돼 있었는데 실제로 요즘에 이런 말 없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쉽게 말해서 닉슨 쇼크라고 하는데 이게 경제를 공부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전에 건 배경 지식이고 이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지금의 그 경제 시스템이 시작된 건 이거예요. 미국이 쉽게 말해서 배를 쬐구나. 약속을 지구와 약속을 깼다는 거고 그럼 되게 혼란이 오겠죠. 자 그러면 이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은행, 뭐 IMF 같은 것들이 미국이 배를 쬐기 때문에 그걸 보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제금융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금을 안 바꿔주니까 문제가 생긴 나라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한테 대출을 해주고 그 나라를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게 IMF죠. 우리도 한번 받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76년에 그거 자메이카의 수도 킹스턴에서 그냥 인정을 한 거죠. 이거는 그 미국 71년에 미국 일방적으로 배를 짠 거고 76년에 백젠 거를 모두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 뭐 우리 뭐 그런 거지 뭐 힘은 우리가 알아서 살겠다는 게 이제 킹스턴 체제고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속을 깨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재산 중에는 가장 최고가 다이아몬드 금 같은 거잖아요. 근데 금으로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 가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인 실물 시장에서 그 금처럼 중요한 게 오일이겠죠. 원유겠죠. 그래서 오일 쇼크가 잘 알다시피 두 번에 연달아 터지죠. 73년 1차 오일 쇼크, 79년 1차 오일 쇼크가 터집니다. 그래서 물가 환산하면 좀 복잡합니다만 쉽게 말해서 한 500원 하던 게 4, 5천 원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부산까지 800km 왕복하면 기름값 320만 원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머니 얼굴은 다시는 볼 수 없겠죠. 뭐 그렇게 화상 통화로만 아니 뭐 걸어가든지 해야지 300만 원이면 뭐 말이 됩니까 이게? 네. 네, 그래서 그냥 터진 건 아니고 이런 분위기에서 중동 전쟁이 발발하고 주유소 사장들이 모여가지고 기름값 제대로 받자고 결의를 하고 그리고 예, 호메인이라고 젊을 때는 좀 괜찮았죠. 훈남이었는데 아시는 건 다 이것만 아실 텐데 이란에서 탈렙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탈렙이라고 독재자였죠. 독재자라 가지고 그 전 세계에 미움을 받고 있던 아이가 있었어요. 탈렙이라고 어박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잘 아시는 분이 한 명 있어요. 박정희가 있었죠. 박정희도 미국도 별로 안 좋아했고 다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왕따 둘이가 모여서 서로 친하게 지내자고 일촌을 맺습니다. 독재자들의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테헤란로가 생겨요. 인도가 아니고 이란에 가면 테헤란에 서울로가 있어요. 실제 그 테헤란로가 왜 테헤란로 됐는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바꿔야 돼요. 그 별로 좋은 이름 아닌데. 뭐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얘는 쫓겨납니다. 혁명을 일으켰죠. 그래서 쫓겨나고 얘는 걔도 독재자들의 특징이 미국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미국을 어마어마하게 싫어하겠죠. 그래서 미국
그러니까 미국이 오페크나 이런 데서 미국이 제어하는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팔지 않고 자기가 주유소를 따로 개업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때부터 이란은 죽일 놈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도 이란 가지고 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핵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 아니죠. 지금 시스템 외에 자기 단독 오일 시장을 열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 핵을 명분으로 이란을 때리는 거잖아요. 원래 이란은 이라크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친했어요. 그게 또 이 기름 때문에 이게 참 이게 골 때리는 국제 정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이 혼란 시기에 기름값이 팍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가 온 겁니다. 이때만큼 하더라도 하다못해 우리가 만드는 그때는 우리는 뭐 당시에는 우리 뭐 갤럭시 이런 거 아니었죠. 뭐 쉽게 말해서 뭐 경경호흡이었기 때문에 기름값 올라가면 바로바로 올라가는. 왜? 인건비가 워낙 낮으니까. 지금은 인건비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원료값 올라간다고 해서 그 바로바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는 뭐 인건비랄 게 눈물 나는 거죠. 12시간 근무는 12시간이 이제 기본이고 8시간 근무하면 그건 이제 아르바이트 수준이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최근에는 좀 달라졌습니다. 왜 기름에 대한 의존도 좀 낮아졌는데 어쨌든 이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그러면 물가가 오른다는 게 무슨 말일까? 물가가 다 올랐는데 여기 인플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시작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인플라이언이죠. 자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중앙은행이 하는 거는 금리를 올려가지고 지금 시중 예금률이 3% 안 되죠. 근데 30%를 때려준다. 그러고 하면 그냥 노는 돈이 있으면 저축을 하겠죠. 시장의 돈들이 은행으로 들어가요. 시장에는 돈들이 좀 줄어들겠죠. 그러면 수요가 좀 줄어들죠. 그럼 물건값이 어느 정도 지켜질 겁니다. 그런데 너무 침체가 되면 또 풀어주고 이게 중앙은행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도 중요하고 누구도 다 중요한데 진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는 미국의 중앙은행장의 성격이에요. 진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앙은행장의 이름도 모르죠. 예전에 그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이제 제가 두 번째 대학을 가려고 할 때 대학 가야지 하고 친구들한테 선언을 했어요. 그게 5월 말이더라고. 그러니까 5월 말이면 수능이 11월 둘째 주 수요일이잖아요. 5개월 남은 거잖아요. 참고로 고등학교 12년 동안은 저는 팟칼럼니스트가 되겠다고 공부를 안 했는데 블로그가 떠가지고 다 망했어요. 예. 예전에는 칼럼니스트 하면 왜 앨범 나오면 뒤에 한 잔씩 줬잖아요. 그런 거에도 돈이 됐는데 그걸 하려고 열심히 그 음악을 들어가면서 글을 쓰고 했었는데 요즘은 아무리 잘하면 파워 블로거 뭐 이렇게 굶어 죽는 게 딱 그렇게 된 건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이라도 뭔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사실 수능 공부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798 세대거든요. 79년생 98학번. 이때가 대한민국의 수능이 가장 중요할 때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사교육을 잡겠다고 수능을 키웠어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30%를 수능 100%로 뽑았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 이 강남의 집값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죠. 수능하면 가야하면 유리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종생부 그걸 줄이고 수능은 새로운 거니까 사교육 시장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현장은 어땠냐면 제가 고3 때 예. 자, 그 수능 공부 시간 따로 있고 학교 공부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근데 수능 공부 시간에 선생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분들이 왜 사립 고등학교에 돈 좀 주고 들어와가지고 십몇 년째 같은 교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자, 수능 공부는 케이스로 한다. 이걸로 끝이었어요. 케이스 기억나시나요? 예. 수능이 192가지 학습. 그때 당시 떴던 게 디딤돌 뭐 이런 거. 디딤돌 알면 좀 나이 좀 되는 건데. 디딤돌이라고 쓰고 걸림돌이라고 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석에서 개념 원리로 넘어가던 시절 공감하실 텐데 개념 원리 분권해가지고 들고 다니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끝나고 나서 떴던 게 수능 날 봅시다 노스트라다무스 뭐 이런 거. 이 잔잔한 기억력을 끝내준다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 친구가 진짜 수능형 머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걔는 수능 모의고사 치면 전교 4등인데 근데 반에서도 4등이야. 불행하게 1, 2, 3등이 같은 반이야.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전교 등수가 위로 올라간 적이 없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수능을 굉장히 잘 봐가지고 서울도 붙고 부산대도 붙었어요. 그래서 추운 게 싫다고 부산대를 갔죠. 그래서 인생이 망했어요. 아니 서울대도 붙었는데 부산대도 붙어. 그러니까 부산대는 그냥 가나다 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고시를 칠 거기 때문에 뭐 서울대든 부산대든 상관없다. 그냥 서울 가면 돈 많이 들고 추우니까 난 추운 게 제일 싫어. 라고 해가지고 걔는 추운 게 싫어서 의경 갔다가 더 고생한 아이거든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갔다가 지금은 이제 로펌에서 알바를 하고 있죠. 슬픕니다. 친구들 7명이 고시를 준비했는데요. 6명은 다 붙었고 그 친구가 이제 사람이 역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작 그 친구가 다 좋은데 약간 소심해요. 근데 고시는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이해가 안 되면 일단 넘어가서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떨어질 것 같아서 계속 그것만 보는 거야. 진도가 안 나가고 이게 안 풀리잖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야. 그래서 리니지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 리니지에서 답을 찾으면 어떡해? 라고 했는데 인생 살면서 35년 살면서 딱 3달을 리니지를 했는데요. 그때 한 거예요. 그때 해가지고 만렙 찍고 이제는 이제 끝난 거잖아. 그래서 자기는 걔도 공부를 좀 잘했기 때문에 7급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7급은 티오가 너무 작잖아요. 7급은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안 하는 시험이잖아요. 하늘이 내리는 시험이라 그러잖아요. 뭐 장관들 그 거의 인사청문회 통과하는 수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눈높이를 낮춰서 9급을 했는데 9급도 3달 남은 거예요, 시험이. 그래서 5개 과목을 이제 한 권씩 주문해가지고 공부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한 권씩 주문하다가 2권 주문하고 그만뒀죠. 3달 만에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뒤늦게 끊어가지고 보는데 동영상 강의 시간을 지금부터 시험날까지 한숨도 안 자고 봐도 강의를 다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뭘 했냐면 2배속 재서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늘 그걸로 들어요. 그걸 듣다 보면 한 번씩 궁금하죠. 공부 잘 되는지 싶어가지고 전화를 하면 얘가 얘기 적이 돼가지고 여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웃겨. 그래서 말을 막 굉장히 빨리 해가지고 지금도 말 속도가 안 돌아왔어요. 네, 뭐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그 배운 게 있어가지고 그 법무법인 국제에 지금 이제 그 문재인 변호사하고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비정규직이죠. 네. 선거 끝나고 그 문 변호사님 보면 꼭 뭐 전해달라고 얘기는 해놨는데 아무튼 그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 뭔 얘기하다가 아무튼 자 그러면 자 물가 도대체 연관관계가 없는 이야기까지 그래 맞다 이제 저를 이제 알아가시는군요. 이제 최근 5분 전 강의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제 충격이 뭐였냐면요. 아니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었다는 것만 기억이 나네. 큰일 났다. 맞다. 수능은요 2개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게 있고 사고력이 높은 아이들이 있고 수능을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영어 잘하는 아이, 토익 잘 치는 아이 틀린 거죠. 여기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그때 온라인 강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수능 출제위원장이 지리 선생 출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4탐에서 5점짜리 문제가 3점짜리 문제가 5문제 나올 건데 지리가 2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나라 문화는 그렇다는 거죠. 한국 예를 들어서 물리 출신 선생이 장이 되면 물리가 고난이도로 나와요.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이 물리 문제를 쉽게 내면 날 우습게 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보다는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물리가 엄청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거기는 만점을 목표로 가는 아이들이잖아요. 적어도 영어나 수리가 안 되면 그 탐구 영역에서 만점을 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 1문제 때문에 등급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때 그걸 보고 지금 어떻게 응용을 하냐면 세계은행장이 어떻게 하고 사는지를 봐.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세계은행장이 성격이 극적으로 변한 게 1987년이에요. 그 전에는 이 볼커라는 아직도 살아가지고 물가 잡아야 된다고 아직도 정정하신 분이 있는데, 그리고 좀 생긴 거 봐도 이분 굉장히 좀 이렇게 회의하면 뭐 목소리 클 것 같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 스타일 있잖아요.
자네들 의견들을 말해보게라고 하면 이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자네들 의견만 의견인가? 뭐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그런 약간 좀 고집불통이 좀 유명하신 분이 볼커라면 이제 타협이 안 되고 소신 대쪽 같은 분으로 유명한데, 그리고 또 이분은 아무 말 안 하는데 절대 남의 말 안 듣는 사람. 회의 때는 그래 해놓고 반영이 안 돼. 그럼 왜 하는 거야? 뭐 두 분이 고집센 거는 똑같은데 고집이 방향이 달라요. 이분은 물가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분은 어찌됐든 경기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슷한 말 같지만 굉장히 달라. 물가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은 들어오자마자 취임사에서 자 일단 금리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3개월 만에 4%가 올라가요. 기준금리가. 우리 지금 기준금리가 4% 안 되잖아요. 만약에 한국은행장이 이분으로 오시면 저는 빨리 모든 걸 접고 적금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 올라갈 거니까. 무위험 위험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결국 그래도 안 잡히니까 81년에는 기준금리가 21%. 자, 기준금리 21%면 예금금리 27% 정도 되고요.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한 35% 이전해야 됩니다. 비리는 사람 다 죽는 거고 현금 부자들 떼부자가 되는 거죠. 20%면 7.2법칙으로 계산해 볼까요? 나누면 한 5가 4점 나오잖아요. 4점 얼마 나오나. 예금 넣고 4년이 있으면 2배 돼 있어요. 그게 또 4년 지나면 4배 돼 있고, 또 4년 돼 있으면 8배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른들이 무조건 모아가지고 은행에다가 넣으라고 하는 게, 그때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1972년에 우리나라 기준금리 32%였어요. 32%. 지금 10배가 넘죠. 그때 투자하는 건 사실 미친 짓이죠. 그때 투자하면 1년에 한 40~50% 나와야 투자를 하는 거지. 예금에 넣으면 30%를 주겠다는데 왜 딴 걸 합니까? 그래서 삼성생명이 그때 너무 힘들었겠죠. 예금 때문에 보험을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남성이 나갑니다. 뭐 외국계 보험사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삼성생명이 처음 한 거예요. 삼성이 그런 트렌드는 잘 읽어. 그래서 처음으로 아줌마들이 아니고 아저씨들이 나와서 보험을 팔던 시기가 72년도가 시작이 된 것도 있었어요. 그런 뭐 그때는 좀 그런 또 보험업계에서는 또 유명한 일인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결국에 83년도에는 물가가 3%대로 잡힙니다. 해낸 거죠. 근데 항생제 같은 거예요. 항생제. 우리가 어떤 세균에 감염이 됐다고 정확하면 그 세균을 잡는 것만 먹으면 되는데 식중독의 원인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범용 항생제를 먹거든요. 그럼 쉽게 말해서 장 안에 세균이라는 세균은 미생물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염증은 낫겠지만 소화도 안 되고, 왜 항암 치료하면 같이 죽어가잖아요. 항암 치료하면 토하고 머리 빠지죠. 왜 암세포가 빨리 자라니까 빨리 자라는 것도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른 게 위내벽이에요. 보름이면 내박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대변의 3분의 1은 그 찌꺼기예요. 먹은 게 아니라 내 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또 왜 배는 안 들어갈까? 이게 참 슬픈 일인데. 그리고 그 다음이 여기죠. 나이 들면 이게 세포 분열이 느려지니까 머리에 힘이 없어지고 가늘어지고 머리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를 먹으면 내점막이 교체가 안 되니까 음식을 소화 못해서 토하게 되고, 그리고 모공이 죽게 되니까 머리가 빠지게 돼요. 백혈병 하면 제일 먼저 그거잖아요. 머리 벗으면 딱 백혈병이잖아요. 멀쩡한 아이가 약간 핏기가 좀 푸름푸름한 게 벗었는데 대머리다. 그럼 100%죠. 백혈병이죠. 20살까지만 살고 싶어요. 뭐 이런 기억나실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혹시 보험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거기 암이 보면 일반 암이고 고액암이 있어요. 고액암 하면 돈 많이 드는 암이니까 많이 해야지라고 생각하시지. 고액암 하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고액암은 크게 뭐 뇌암 뭐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고액암은 다 소아암이에요. 20살 넘은 사람들 걸릴 확률 거의 없어요. 일반 암을 늘리는 게 좋아요. 고액암은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어릴 때 걸리면 돈 많이 드는 암이 고액암이에요. 제 아버지 친구가 병이 나셨는데 뭐 폐암이나 이런 게 아니고 누구 아버지 백혈병이래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무도 성인은 없어요. 성인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장해 주겠다고 또 추가로 팔고 있잖아. 그거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분 해약 되니까 그것만 잘라주세요 하면 잘라줍니다. 그렇게 가능하죠. 통째로 해약하실 필요도 없고. 이게 다음에는 이게 그 의료계의 꼼수를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보험에서 흔히 하는 착각들 뭐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물가를 잡는 이 항생제의 부작용은 없었을까? 분명히 있죠. 공장들이 다 망하죠. 공장들이 다 망하죠. 빌려가지고 공장제가 팔아야 되는데 이자가 너무 세니까 조금만 안 팔리면 바로 부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조업이 없어져 버립니다. 제조업이 없어지고. 우리나라 제조업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울산 거제도 뭐 거의 뭐 이제 그냥 폐허되는 거죠. 우리나라 제조업이 지금 다 우리나라 목욕 살리지 않습니까? 5대 산업, 철강, 조선, 뭐 석유화학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끝나는 거죠. 그러면 참 골치 아픈 상황에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이 안 나와. 그러니까 채찍으로 막으질래, 몽둥이로 맞을래 이거예요. 경기를 살리면 물가는 오르겠지만 취직도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지는 함부로 얘기 못 해요. 근데 이거를 중시하는 파가 있고 이걸 중시하는 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매파라고 그러죠. 매파. 이분은 비둘기파.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데 9명 정도가 모여가 결정을 하는데 비둘기 몇 마리 매 몇 마리로 계산하거든요. 이번에는 비둘기가 9마리다. 끝난 거죠. 여의도 공원이야. 비둘기밖에 없어. 그러면 금리는 화끈하게 낮춰주게. 그럴 때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왜?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니까. 그런데 비둘기가 일거에 다 죽고 매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잠깐 채권이나 이쪽으로 가시는 게 맞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그 FOMC는 미국은 그래도 대단한 게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결정하기로 하면 결정했다로 끝이잖아요. 회의록을 미국은 다 공개합니다. 누가 뭐라고 했는지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이 말을 했는데 유일하게 매가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비둘기들을 기를 죽이고 있었는데 개가 나갔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부 다 채권 매니저들은 금리가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미리 움직이는 거예요. 딱 보면 아는 거죠. 왜 사람 성격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지 뻔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되는 건데, 그래서 87년도에는 이분이 중앙은행장이 되십니다. 앨런 그리스펀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년 동안 하세요. 대통령이 한 4-5번 바뀔 때 동안 중앙은행장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더 하신 분이 경제 대통령이 된 거야. 이분이 되기 전에 87년 되기 전에 또 미국이 드디어 진주만 공습을 거꾸로 합니다. 도쿄 환율 공습을 하죠. 환율 공습을 합니다. 자, 그때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뜹니다. 일본이 그때 미국을 점령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1차 환율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친구들을 데려가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일본에게 환율을 그러니까 평가 절상하라고. 지금 미국이 중국 보고 뭐라고 합니까? 위안화 평가 절상하라고 하죠. 우리가 원화가 절상되면 환율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가는 거죠. 절상되면 환율 하락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런 요구를 했을까? 일본이 100엔에 원래 1달러에 325엔이었는데 그러면은 100만 원짜리 100엔짜리 이 프로젝트를 미국에 팔면 100달러짜리를 팔면 32,500엔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협박을 해가지고 반퉁을 내버려요. 125엔까지 만들어버려요. 1, 2년 만에.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똑같이 돈 들여서 만들어서 팔았는데 3년 전에는 32,500엔을 받았다가 지금 12,500엔 받는 거죠. 이건 무슨 쿠팡도 아니고 돌아버리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도 왜 그렇지 않습니까? 갤럭시 세계 판매 1위 하면 베스트 댓글 딱 그거잖아요. 정치 빼곤 다 잘하네. 뭐 이런 거. 일본이 더 하거든요. 일본 더 해요. 일본은 우리보다 더 잘 만들면서도 더 멍청해요. 그래서 미국의 사팔개다 뭐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개보다 더 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영국은 미국의 푸들이고 일본은 사팔개다 뭐 이게 푸들은 차라리 귀엽기라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팔개 막 돌아다니니까. 자, 여기 미국하고 이게 병풍들이 와가지고 얘를 협박합니다. 집에 안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뭔지도 모르고 사인을 하죠. 그게 알고 보니까 자기 죽는 사인인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져요. 수출이 잘 안 되기 시작하겠죠. 우리나라도 500원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지금 일본이 N을 찍고 있어요. N 하나 찍고 있어요. 제일 피해 본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일본이 돈 찍어가지고 지금 이제 엔화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로 안 가고 일본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대마도에 사람이 미어 터진다 그러죠.
부산에 가면 36,000원만 내면 대마도까지 데려다 줘요. 36,000원이면 그 KTX보다 싸잖아요. 심지어 전화도 돼요. 전화도 되는데 외국이야. 거기서 우동 한 그릇 먹고 자전거 타다 오는 거야. 그래서 올레길이 지금 텅 비었어요. 같은 값이면. 그리고 이런 전 세계에서 파는 물건들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가격이 더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 친구가 하는 방법인데 일본 애플 스토어에다 주문해가지고 대마도 호텔 로비에다가 배달을 시켜요. 그래서 가서 그날 하룻밤 묵고 오는 거예요. 60만 원 싸거든요. 근데 투숙비하고 이거 다 해봐야 한 3, 40만 원 들어요. 해외여행하고 면세품 사고 애플 싸게 사온 거죠. 이거 뭐 미국, 일본 거라고 다를 거 없거든요. 어딜 가나 AF 되고 또 팔면 됩니다. 팔면 되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자판이 히타가나 뭐 이런 거라는 거. 근데 그건 뭐 그냥 보고 쓰면 되니까 오히려 폼 나잖아요. 아직도 보고 치니 뭐 이런 얘기 하면 되죠. 뭐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게 또 유행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고 싶은데 돈 없는 아이들은 그렇게도 하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그렇게 그런 식의 그게 되고 근데 수출 대기업은 힘들죠. 그만큼 떨어지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기업들이 내가 소니 사장이에요. 환율이 반토막 났어. 그러면 저라도 그 생각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장사하지 말고 있는 돈 가지고 엔화가 빠졌다는 거는 엔화가 강해졌다는 거는 예전에 내가 미국에 가서 빅맥을 먹을 때 2엔을 냈다면 1엔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에 가면 우린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미국에 가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부동산이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엔이 높아지는 만큼 난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업들도 더 이상 정부를 욕하지 않아요. 원래대로라면 얘는 할복을 해야 될 아이거든. 긴자거래에서 할복을 해야 돼. 사인 하나 잘못해가 이완용 저리 가라 좀. 그때가 그때예요. 제가 어떤 강사 강의를 들었을 때는 일본이 막 이렇게 자기네들 땅 사고 막 너무 커지니까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프란사람들이 시킨 거라고 거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일본 우익들이 자기 실수를 덮으려고 한 얘기예요. 아니 그럼 이완용이 와가지고 나는 국왕을 구하려고 했지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한 게 아니다 얘기하잖아요. 그 강사 뉴라이트 아닌가요? 예.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거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환율이라는 게 정부 조작을 위해서 3년 만에 2배가 움직일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하자는 대로 다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완용이 그냥 써준 건 똑같은 거라니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호구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의 경제 마루타로 일본을 꼽잖아요. 미국은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있었어요. 일단 생태 실험을 하고 싶었던 거지. 환율을 이렇게 조작하려면 돈을 찍어야 되는데 선진국에서 돈을 찍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한테 실험을 못 하잖아. 그래서 자기 다음으로 잘 사는 아이가 일본이었으니까 일본한테 좋은 거라고 해서 타서 먹이는 거죠. 타서 먹였더니 이제 얘는 뿅 가는 거고. 그래서 가가지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약이란 약을 그때부터 다 써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지면 일단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금리를 좀 내려가지고 돈을 풀고 그래도 안 되면 재정 지출을 하죠. 재정 지출. 그러니까 그냥 민간에선 다 얼어 있으니까 나라가 나서가지고 보도블록이라도 뒤집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 조금은 있으니까 좀 살겠지. 그래서 미국이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일단 돈 찍고 기준금리가 거의 번지 점프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일본에다가 빚을 내가지고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서 재정 지출을 어마어마하게 때려요. 그래서 일본 고속도로가 노루 고속도로라고 하잖아요. 차보다 노루가 더 많이 다닌다고. 실제 그렇습니다. 일본에 가면 차가 많지만 우리나라에만 볼 수 있는 게 원룸촌에 차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지금 다음유가 바뀌었는데 제가 지금 안산 거기 가면 로드뷰로 내 집을 찾으려고 했는데 없어요. 그 밭이었던 거지. 다음 로드뷰가 지나갈 때만 해도 밭이었는데
그 부산에 한 달에 한 번씩 갈 때마다 건물이 하나씩 막 들어와. 그러니까 서울에 전세값이 올라가고 월세가 비싸지니까 지하철에 있는 그 먼 곳까지 다 밀려 나온 거죠. 밀려 나와서 거기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원룸이 뭐 대박인데 거기는 그래서 2, 3중 주차를 해요, 거기는. 일본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본은 다 아시겠지만 집에 주차장 없으면 차 못 사잖아요. 네. 우린 그런 거 없죠. 집 없어도 차는 사잖아요. 그래서 카푸어가 많지 않습니까? 네. 차에서 사는 아이들. 네. 근데 일본은 또 특히 더 더한 게 뭐냐면 일본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하이패스 20만 원 나와요. 기름값 빼고. 못 갑니다. 그래서 신칸센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휴가지가 북해도예요. 우리로 치면 제주도인 거지. 뭐 하와이도 아니고 왜 자기 나라를 못 가냐. 가려고 했더니 못 가겠대. 92만 원 나와요. 도쿄에서 갔는데 92만 원 나옵니다. 그럴 바에 그냥 유럽 가고 말지. 그러니까 기차나 교통비에 92만 원 들어간다. 호텔비 이런 건 다 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일본에서 뭐 휴가 때 뭐 차 가지고 어디 간다 뭐 이런 게 하면 그 잡아야 돼요. 갑부야 걔는. 뭐 미국 횡단했다고 별거 아니에요. 미국 횡단은 도로 공짜잖아요. 기름도 싸고 가다가 차도 버리는 동네인데 뭐. 예전에 그 엑셀이 그랬지 않습니까? 가다가 엔진 차가 퍼지면 현대에서 고치러 오는 게 아니고 새 차를 끌고 왔어요. 이거 타십시오. 진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애들 계산을 한 거야. 대륙 횡단하는데 엑셀이 한 4번 정도 퍼질 것 같아요. 엑셀 4대 파는 것보다 미국 차 한 대가 쌌거든요. 그런 식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엑셀을 사면 일단 타이어부터 버리고. 우리나라 한국 타이어가 지금 굉장히 고급 타이어거든요. 금호 타이어. 그 위상을 어떻게 하냐면 레이싱 게임 같은 거 해보면 카트라이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해보면 점수가 쌓이고 돈 주고 사면 이제 차들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발통을 바꿀 수 있잖아요. 예전 세가 게임에서는 시작하자마자 한국 타이어를 달고 있었는데 이제 금호 한국 타이어를 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경험치를 쌓아야 돼요. 고급 타이어가 된 거지. 미쉐린 정도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예, 놀라운 일인 건데 아무튼 일본은 그렇게 해가지고 기업조차도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록펠러 센터 있죠. 록펠러 미국의 최고 부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상징과 같은 건물이 일본에 팔려요. 일본에 팔리고 뭐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의 호텔 40%가 일본 거다. 뭐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왜? 쉽게 말해서 일본 부자들한테는 반값 세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하죠. 새로운 기회를 열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정지출을 아무리 하고 해도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걸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명한 긴자거리 아시죠? 긴자로 치면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땅값 제일 비싼 데가 그 명동의 그 유니클로 맞은편에 그 장근석이가 광고하는 게 뭐죠? 브랜드가? 그 뉴턴 뭔가 그 화장품 하나 있잖아요. 그게 임대료가 평당 2,600만 원이라서 우리나라 일단 공시지가는 제일 비싸대요. 근데 일본은 최고였을 때 1평방미터에 얼마까지 간지 아십니까? 1평방미터에 10억을 갔어요. 10억. 집 한 채가 우리나라 뭐 웬만한 거 저리 간 거죠. 지금 얼마 되냐? 100분의 1당 나 있습니다. 100분의 1당. 100억짜리 건물이 1억 하고 있죠. 일본은 평균 4분의 1 땅이 낮고요. 그중에 지방에 좀 작은 아파트들은 반 땅이 낮고 긴자나 이런 데는 최고점 대비 100분의 1 땅이 나 있고 그래서 일본판 뉴타운이 시작됩니다. 그걸 한번 살려보겠다고. 그게 롯본기예요. 롯본기 힐 아시죠? 일본 가면 거기 부자 동네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일본의 강남이에요. 롯본기 힐스 해가지고. 근데 거기도 결국엔 또 6분의 1 땅이 나죠. 곧 때리는 겁니다. 한 평에 10억이면 우리 4인 가족 기준으로 방 3개 달린 거 하나 살려고 하면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3대가 갚는다고. 100년 분할 상환을 했다. 그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무너지죠. 왜 무너졌느냐? 일본이 왜 무너졌느냐? 이 얘기를 오늘 좀 해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경제 수뇌부들은 미국을 따라 하려는 미국에 대한 환상이 있고 국민들은 유럽형으로 살고 싶어 하는데 실제 생활은 일본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제도는 미국 제도를 다 갖고 오고 있죠.
근데 시민 사회에서 원하는 건 유럽식이죠. 보편적 복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들은 일본이 했던 거 다 하잖아요. 삼포, 니트족 뭐 이런 거 다 우리나라에 다 건너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식 불황이 우리나라에도 올 것인가? 이게 오늘 좀 핵심인데요. 일본식으로는 안 옵니다. 일단은 일본하고 똑같이는 안 옵니다. 근데 이걸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일본식 불황이 없다고 해서 한국에 불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한국형 불황이 올 겁니다. 일본은 조금 다른데 일본하고 우리가 닮은 게 뭐냐면 요때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이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가 갑자기 해결이 돼요. 갑자기. 그리고 유시민 전 장관도 5년만 버티라고 얘기를 한 게 지금 베이비 부모가 넓게 잡으면 63년생까지를 치거든요. 그분들이 몇 년은 더 버텨도 은퇴를 안 할 수는 없죠. 은퇴를 안 할 수 없죠. 근데 그분들이 은퇴를 하면 이 몸값 싼 젊은이들은 3, 4명을 뽑을 수 그러면 3, 4명 뽑을 수 있으면 2명만 뽑겠죠. 그럼 인건비 줄어들지만 2명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젊은 아이들은 눈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어요. 지금. 슬픕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냐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한 5년 다니던 친구들이 그걸 때려치우고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지금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하고 이런 정말 물을 떠다 놓고 말리고 싶은 일들이 주변에 너무 자주 일어나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런 거시적인 이야기를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자기 직업에 대한 저주가 있어요, 걔네들. 혐오도 그런 혐오가 없어. 많이 상처받은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래서 사람들은 역사를 알아야 돼. 일본도 딱 이랬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이제 기업들이 자리가 비었으니 거기에 일부 중소기업에서 버티고 있던 아이들이 다 쓸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이 해결이 돼버렸어요. 완전 해결됐다고 보기만 어렵죠. 우리나라 정도로 잔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렇게 취직을 했는데 문제는 샤프나 이런 아이들이 삼성 때문에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지. 우리나라 형태로 이런 식으로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계급전이 아니고 세대 간 전쟁이잖아요. 아이들이 30이 넘었는데도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절대 은퇴를 하면 안 되는 분들하고 30이 넘었는데도 가진 건 아이폰밖에 없는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네. 많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 아이폰도 약정도 한 30만 남아있고 돌아버리는 거죠. 그런 지금 최고의 타이트한 사이에 여기서 5년만 지나면요 많이 해결됩니다. 많이 해결되는데 그리고 좀 수출적으로 좀 가셔야 되겠죠. 내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내수가 어렵다는 거는 이제 큰 회사 중에 상장된 내수 회사 있죠. 현대백화점, 뭐 이마트 이런 그 거대한 흐름을 보면 계속 내려가고 있죠. 계속 내려가. 왜냐하면 뭐 안에서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리클 다운이라고 해요. 삼성전자 같은 재벌이 돈을 벌어오면 우리들도 같이 잘 살겠지 하는 게 이제 옛날의 정서였잖아요. 그게 이제 낙수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여과지가 있어요. 여과지가 있어요. 물이 한 방울도 안 흐릅니다. 너무 잘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삼성은 물이 넘쳐가 고민이고 밑에 사람은 이제 말라 죽어 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금 박근혜 정부도 그거는 문제가 있다. 아무리 재벌을 위해 주겠지만 그 정부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죠.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는 게 놀라운 일인 거죠. 근데 이름만 잘 지었지 뭐가 민주화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살리는 게 목적인데 대기업만 때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거죠. 중소기업은 살아나지 않고 대기업만 조지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벌어지는 게 더 슬픈 일인데 그나마 대기업도 힘든 건데 포하고 소니가 왜 저렇게 됐겠어요? 삼성이 잘한 것도 있지만 이때 연구개발 안 한 거예요. 부동산 투기로 돈 번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그게 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업들이 아파트나 건물을 많이 사놨어. 근데 그게 떨어져요. 팔 수는 없잖아. 그럼 이자는 계속 내야 돼요. 돈 벌어서 이자 갚기가 바쁘니까 사람들 뽑을 수도 없고 연구를 못 해요. 그러니까 구려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부동산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일본은 그러다가 청년 실업은 조금 해결됐을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 보세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1.15명입니다. 1.14인가 그래요. 1.3에? 갑자기 왜 그렇게 빨리 올랐죠?
그 황금 돼지띠인가? 년도 출산율이 있잖아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 1.3이면 생각보다 높아졌네. 홍콩이 1.04잖아요. 홍콩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파트가 한 평에 1억이에요. 깔끔하죠. 물어보면 됩니다. 몇 평이에요? 24억이구나. 30평짜리 한 30억이네. 예. 자, 30억 빌려서 산다. 30억 빌리면 이자 얼마 나올까? 1억에 80만 원 나오니까 이자만 이자가 몇 억 나오겠네. 예. 예, 그러니까 아기를 안 넣는 거죠. 아기를 낳으면 재앙이죠. 말 그대로 이고 있어야 됩니다. 어른들 말대로. 눕힐 데가 없는 건데. 예. 그러니까 우리도 집값이 좀, 임대주택이 좀 많아지면 아이를 좀 낳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새끼를 많이 치는 민족이라서. 공간만 있으면 많이 칩니다. 근데 이제 겁이나 안 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지금 구조가 어떠냐면 일본도 그랬잖아요. 일본이 집값이 비싸지니까 출산율이 급락하죠. 그러면 한 집하고 한 집이 만나서 결혼을 해요. 집이 두 채. 내려다 주자. 왜? 워낙 사놨기 때문에 결혼하면 써라고 아들, 딸들이 다 아파트를 갖고 결혼하는 아름다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한 채는 팔아야 되겠죠. 안 그러면 따로 팔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은 비면 안 되죠. 주식은 비어도 상관없지만 부동산 비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4, 50평짜리 아파트들 아이들 다 출가하고 나면 어르신 2명이서 가진 건 그거밖에 없는데 거기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줄여야죠. 줄여가지고 거기서 나온 차익으로 노후를 하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대형은 누가 사줍니까? 중대형 누가 사줘요? 살 사람 없죠. 젊은 친구들이 무슨 4, 50평짜리 여기도 있는데 이거 젊은 친구들의 절반은 고시원에 살고 반은 원룸에 살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은 돈 많이 벌죠. 기업 요직에 앉아 있잖아요. 그분들이 은퇴를 해요. 연금 받겠죠. 근데 연금을 쓸 때하고 월급 고액 연봉을 받을 때하고 씀씀이가 틀리죠. 소고기 사 먹을 거, 돼지고기 먹을 것이고, 생으로 먹을 거, 벨기에 명품 삼겹살 드실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비가 줄 수밖에 없어요. 소비가 줄면 내수가 죽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인생은 간단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뭔가를 배웁니다. 누구는 공대를 가고, 누구는 법대를 가고 다 하다가 결론에는 어디서 만납니까? 치킨집 사장이죠. 모든 사람이 닭을 튀기게 돼 있어요. 아니, 닭만큼 많이 먹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상생의 기운으로 주변의 닭집을 돌아다니면서 가요. 그러니까 하나만 팔아주지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3년 안에 5,000개가, 50% 이상 망한다잖아요. 1년에 5,000개 이상 폐업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예전에 IT 버블 터졌을 때 윈도우가 문제가 생기면 닭을 시켜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IT 전문가들이 다 그만두고 닭을 튀기고 있으니까 물어보면 다 대답해 준다고. 금융위기 터졌을 때 주식이 고민이면 닭을 시켜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물어보면 다 대답해 준다고. 차트를 봐주고. 닭보다 그게 더 전문이신 분들이에요. 아니, 제가 또 아시는 분이 치킨 대학이라고 BBQ 아시죠? BBQ는 이제 출점을 하면 대학을 가야 됩니다. 치킨 대학이라고. 저도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닭대가리 대학인가요? 이랬는데 가니까 진짜 그게 있어요. 산골에 있는 무슨 연수원 같이 있는데요. 들어가면 대박입니다. 입구에 닭이 이만 있어요. 헉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러 간 거예요. 강의를 갔는데 이분들이 이제 자영업을 시작하려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월급쟁이에서 자영업으로 가는데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강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몇 주 동안 이제 하루 종일 닭만 튀기는 거죠. 제가 1박 2일 강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강의를 했는데 치킨 대학이다 보니까 진짜 닭을 9마리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동네 BBQ는 그 이후로 못 가요. 거기에 최고의 아끼지 않는 재료와 그리고 최고의 조교들이 튀겨준 닭을 먹었을 때는 틀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현장 어떤 거 먹어봤더니 일단 굉장히 좀 떨어지더라고. 거기서도 하는 게 직업을 물어보면요 겹치는 분들이 없습니다. 결론은 대한민국은 닭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림이 하루에 생닭을 42만 마리 공급하고 있어요. 국민 시민보다 많습니다. 네. 그러면 모구촌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순살 많이들 드시는데 순살은 브라질 장닭이죠.
예, 그냥 닭은 뼈가 없으면 먹으면 안 돼요. 발라내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왜, 한국 순살에서는 순살이 별로 안 나옵니다. 가슴살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그것까지 하면 하루에 우리가 먹어 제끼는 닭이 한 6, 70만 마리 된다는. 그러니까 다 닭집을. 그러니까 놀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에서 내려보잖아요. 그게 그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있어요. 닭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닭 사거리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분들이 머리가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놀 수 없으니까 망할 거 알고 그래도 하는 거예요. 노후가 안 돼 있으니까. 가진 건 그거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부동산 박살 나는 거죠. 내수 죽죠. 내수가 힘들어진다는 건 자영업, 우리나라 자영업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택시만 해도 보세요. 저희 아버지 택시 하시거든요. 부산은 어느 정도냐면 길가를 갈 때 건물 쪽으로 붙어 다녀야 돼요. 차도 쪽으로 걸어가면 택시들 계속 멈춥니다. 손을 들지도 않았는데. 혹시 타실 생각이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리고 택시가 지하철처럼 몰려다닙니다. 엄청 길어요. 15량 택시 이런 거 보셨나요? 우 다니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택시 지수라고 있어요, 실제로. 택시들이 길게 서 있잖아요. 경기가 개판이라는 거예요. 돌아다녀 봐야 가스값도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돌아다니면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줄어들면 경기가 좋아집니다. 그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길이 보고 투자하라. 근데 그 재미로 하는 거 보면 실제로 또 맞아요. 택시 길이를 평준화하기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자영업이 붕괴된다는 거는 우리가 중산층을 유일하게 버티는 마지막이거든요. 치킨집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나 먹기는 슬픈 농담이잖아요. 끝나는 거고. 그러면 내수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저는 2016년부터는 투자도 30% 이상은 다 해외로 뺄 생각입니다. 해외로.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라고 하는데 ETF가 있지 않습니까? 펀드하고 얘기 다르죠. 네.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10년 넘게 지금 변액보험의 50%가 해외 자산이에요. 괜찮습니다. 네. 오히려 변액보험이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변액보험만큼 쉽게 해외로 갈 만한 게 없어요. ETF는 공모를 하고 자기가 매수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펀드는 좀 수익이 나버리면 과세 대상자가 되잖아요. 2천만 원 이상 나버리면 그때부터 국세청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힘들죠. 그런데 변액은 뭐 중간에 깨지만 않으면 비과세가 되고 ETF는 분리과세는 아닌데 분류과세입니다. 분류과세. 그래서 거기서 2천만 원 이상 났다고 해서 국세청이 전화 걸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변액이나 ETF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애플 같은 신성장 동력이 나온다. 그럼 직접 투자도 해볼만 합니다. HTF 가능해요. 근데 수수료가 아직은 조금 비싸죠. 그런데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아셔야 돼요. 이 안에 있으면 그냥 같이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까지 간 거고, 제가 뭐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이런 영화도 나왔다.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자기 엄마를 말리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영화 나왔어요. 그래도 안 말려지죠. 이때 누가 말리겠습니까? 이때 누가 말리겠습니까? 같이 죽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87년에 모든 준비,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제 일본에서 실험을 마치고 이제 미국은 다 됐어요. 이제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둘기 중에 대왕 비둘기가 이제 중앙은행장이 됐어요. 딱 이 순간에 투자의 시대로 접어들어가는. 이분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경기가 후퇴하는 건 용서하지 않아요. 물가 올라가서 힘든 거 저랑 마인드가 똑같습니다. 서민들은 힘들어야 제맛이다. 왜냐하면 서민들이 안 힘들다는 건 그 사람이 서민이 아니란 얘기예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인 거거든요. 서민은 졸라게 힘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좋을 리가 없죠. 세종대왕 때도 굶어 죽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옛말에도 뭐 이런 말 좀 위험하긴 한데 뭐 가난하면 뭐 나란히도 못 구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 생각이 사실 좀 그래요. 근데 이분은 능력이 좋아가지고 20년이 있었던 건 아니죠. 중국이 등장합니다. 중국이 등장. 제 친구들 중에 중국 없으면 살 수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중국을 아주 싫어하면서도 아주 싫어하지만 온몸에 중국산을 걸치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죠. 예전에 뭐 영국에서 중국산 없이 살아보기 했더니 생활비가 6배로 올라가서 그만두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나무젓가락 하나에 3,000원씩 주고 살려고 하니까 뭐 나무젓가락 세계 나무젓가락 99.8%가 중국산이거든요. 0.02% 찾아보니까 일본 장인이 깎고 있어요, 대나무로. 라면 하나 먹을 때 그걸 사가지고 먹어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국이라는 게 뭐냐면 중국이 어떻게 성장을 시작했냐면 제 친구가 중국에서 공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금형이라고 찍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장을 좀 옮겨야 돼. 그래서 기계가 있는데 5톤짜리예요, 5톤짜리. 그래서 이제 사람이 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지게차를 불렀어요. 지게차를 부르고 이제 안 되는 중국말로 지게차 좀 부르고 있으니까 격리가 조선족이었는데 그러지 말라고. 자기가 더 반값에 해결해 줄 수 있다길래 어떻게 하냐 했더니 중국말로 막 얘기를 하더래요. 60 트럭이 오더니 사람 50명이 막 내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밧줄 연결해서 의자 옮겨가지고 갔어. 그게 3분의 1 값이었대요. 사람이 그렇게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건 뭔가. 저 사람들은 이제 어디서 근데 내릴 때 황당했대요. 그러니까 트럭을 탁 제끼면 이제 계속 나오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일개 중대가 오더라는 거죠. 일개 중대가 왔는데 한국 돈으로 3만 원 주니까 5톤짜리를 딱 옮겨가지고 그리고 알아서 가더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중국의 임금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만 원, 45만 원 정도 돼요. 걔가 처음 갔을 때 19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그리고 중국 물가도 많이 올랐죠. 엄청나요. 중국이 싸다는 건 옛말인데 싼 것도 있다는 겁니다. 싼 것도 있다는 거. 아직도 200원짜리 냉면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중국에 살잖아요. 생활비 3배로 폭발합니다. 걔는 한국에 오면 마트에 오면 갑자기 애가 살짝 미쳐요. 왜냐하면 거기는 신라면이 2,800원이거든. 한 개가. 왜냐 수입산이잖아. 칡초기 하나 먹고 싶은데 우리나라 990원짜리 칡촉 한 번씩 행사 상품으로 나오잖아요. 칡촉 990원 한 상자에. 걔는 3,800원짜리라 가지고 고민하고 먹는 건데 칡촉이 4분의 1 값이잖아. 흥분하는 거.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가 우리나라랑 가격이 같아요. 저도 그 친구 때문에 중국을 한 번씩 가는데 가면 습관적으로 스타벅스 들어가지고 커피 마시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걸로 중국의 그 소고기 국면이라고 나름 프랜차이즈 있어요. 그 KFC 같은 중국 아저씨가 있어요. 어떻게 그 캐릭터도 짝퉁이 있는지. 근데 전국에 있거든요. 그게 소고기 면이에요. 먹을만한데 라떼 한 잔이면 그거 7그릇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리고 걔는 한국에 오면 뒷골이 땡길 때까지 하겐다즈를 어거지로 먹어요. 하겐다즈가 여기 7,000원짜리가 거기는 35,000원인가 합니다. 거기는 완전 초호화 잡식품이에요. 왜냐면 일반 사람을 못 먹으니까 살 수 있는 사람한테 돈을 다 뜯어내야 되는 거죠. 미국이 쇼핑이 좋잖아요. 리바이스 청바지 우리나라 7만 원 거기 3만 원이잖아요. 미국 갔을 때 애들 뭐 리바이스 매장에는 점원들 빼고는 다 한국 사람이죠.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미국은 워낙 중산층이 많으니까 싸게 많이 팔잖아. 중국은 사치품이니까 일부 부자들한테. 그래서 미국 가면 이제 확 돌아가는 거. 중국 사람 좀 불쌍하죠. 또. 근데 아무튼 이 중국이 멋진 말로 디플레이션을 수출했다. 한마디로 경제는 성장하는데 물가가 안 올라가는 거죠. 원료가 싸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경기가 조금이라도 안 좋아진다 싶으면 금리를 확 쳐준 거예요. 그 10%짜리 대출 받아가지고 장사하다가 잘 안 되면 바로 2%짜리 바꿔주는 겁니다. 안 망하는 거죠. 올라갈 때는 천천히 그 위에 털을 뽑듯이 내려갈 때는 화끈하게. 그러니까 이제는 이 형님만 믿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일단 지르고 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금융업이 발달을 하죠. 금융을 하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도다. 뭐 안 되면 버티면 그만인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제조업도 공격적으로 가는 거죠. 이상한 거 만드는 거예요. 벤처. 돈 되면 대박 아니면 쪽박 이런 거. 벤처 투자. 그래서 IT 버블이 터지고 이건 아직 이거 꼭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한 영화인지. IT 버블과 같이 산 여자. 여기서 만나가지고 이 남자가 잘 나갈 때 여기서 잤다가 같이 망하는 슬픈 이야기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건데 한 방에 간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미국 제조업이 살아난 게 아니라 이런 것만 살아난 거죠. 그래서 중산층들은 월급은 그대로지만 아니면
월급은 거의 안 올라갔지만 자기 집값하고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부자가 된 느낌으로 계속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이렇게 좋았던 거예요. 9.11 터졌을 때 살짝 무너지고 뭐 이런 걸 제외하고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린스펀을 바꾸자는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구미 가서 박정희 개새끼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이 7명이 와가지고 주먹을 날릴 수도 있어요. 구미는. 거기는 성지 같은 곳이라서. 구미 사람, 제 아는 사람 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최고의 잣발이 구미분이라 가지고 고향만 가면 화병을 얻어오죠. 좀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리고 문제는 거품은 꺼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알만한 얘기 나오죠. 서브 프라임. 예. 서브가 뭡니까? 아래. 프라임은 좋으니까 그러니까 프라임보다 밑에 있는 거. 원래대로라면 우리로 치면 한 제3금융, 제2금융 그 정도. 쉽게 말씀드리면 저축은행 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축은행 대출.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되는 아이들이 나도 집을 사고 싶어요 하니까 대출을 현대 스위스 이런 데 가가지고 대출 나갑니다 하는 거죠. 한 거예요. 근데 미국은 우리하고 틀리죠. 우리는 LTV라고 해가지고 1억짜리 집은 5천만 원 이상 안 빌려주잖아요. 근데 미국은 100% 빌려줍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충동 구매로 집을 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친구 기다리다가 심심해 하나 사고 어디 갔는데 풍경이 좋아 하나 사고 날씨가 좋아 집 하나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 거죠.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브로커들, 은행, 그리고 증권, 뭐 헤지펀드 다 돼 있는 게 이제 미국의 경제신문에 나왔던 이 얘기예요. 결국에는 무너지죠. 결국엔 무너집니다. 어떤 뭐 선진 금융 기법이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엔 터지게 돼 있어요. 결국 터집니다. 9월 15일 잊을 수 없는 날이 터지는 거죠. 우리로 치면 KB금융이 문 닫은 겁니다. KB금융이 문 닫으면 일단 친구들 절반이 전화가 안 될 거예요. 은행으로 달려가고 있을 테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 여기서 재미있는 게 미국은 쇼맨십의 국가죠. 제가 어릴 때 최고 인기 있었던 게 프로레슬링이었어요. 프로레슬링. 워리어 헐크 기억나십니까? 특히 워리어가 뭐 한때 헐크는 워낙 유명하고 워리어 좀 잘 나갔는데 그 미국은 원래 쇼맨십이 좀 강해요. 거기 보면 다 짜고 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괜히 막 이렇게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이게 금융도 금융이지만 헐리우드 액션이 완전히 일상화되어 있어가지고 전쟁 들어갈 때 진주만 공습을 오히려 방조했잖아요.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 금융위기가 터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을 터뜨린 거예요. 아무리 금융위기가 도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어제 뉴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얘 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일반인들이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걸 느끼려면 이런 쇼맨십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희생양이 필요했다는 그게 리먼 브로더스였습니다. 158년대 투자은행이었고 1, 2차 세계대전 때도 멀쩡했고 대공황 때도 멀쩡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왜 일주일 만에 망합니까? 망하게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패닉에 몰고 갑니다. 그러면 경제가 끝났으니 뭐 어떻게든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를 만들면 그때 허준이 나타납니다. 허준이 나타나가지고 돈을 찍으면 호염이 있을게요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 MIT에서 이제 박사를 받으셨는데 박사 학문이 그 대공황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비둘기 중에 지금 앞에 비둘기가 울고 갈 비둘기죠. 그러니까 앞에 비둘기가 이제 앨런 그리핀이 20년 동안 찍었던 돈은 이분은 들어오자마자 8개월 만에 해버렸어요. 대단하신 거죠. 엄청나신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대머리들이 고집이 세. 볼커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금융 환경은 이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제 미국이 좀 빠졌어요. 주가가 좀 빠졌어요. 왜 빠졌냐면 회의하면 회의록을 공개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소위 말하는 돈을 찍는 걸 좀 이제 중단해도 되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내가 무슨 암 환자예요. 근데 종양이 거의 잡혀가지고 이제 굳이 이제 항암제를 안 먹어도 되고 진통제를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서 약을 한번 끊어봅시다. 이게 좋은 거죠, 사실. 그런데 진통제를 끊으면 아플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들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경제가 살아났기보다는 진통제의 약발 투혼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로.
감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최소 500개가 되거든요. 딱 보면 의사들이 보면 감기약 주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범용 항생제 주거든요. 무슨 바이러스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려면 기침한 거를 받아가지고 세균 배양 검사를 해야 돼요. 그 막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비카에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약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거 한 번 하는데 10몇만 원이거든요. 감기 주사 맞으러 왔다고 하는데 그런 검사하자고 하면 다시는 그 병원 안 올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주사입니다. 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시름시름 앓고 있으면 병원 가서 주사 맞으면 한 방이야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사가 근육 진통제입니다. 펜자라고 타이레놀도 진통제잖아요. 선도 같은 건데. 저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빨 아파가지고 거의 밥도 못 먹고 있다. 그거 하나를 먹으면 거짓말같이 벌떡 일어나는. 타이레놀이 레귤러가 있고 ER이 있죠. 네. 또 팁을 말씀드리면 일반인들은 ER 먹을 필요 없습니다. 500ml 정도가 돼야 되는데 ER은 8시간 가는데 300ml예요. ER을 먹으려면 근데 우리는 8시간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진짜 이제 투병 중인 분들이 약을 계속 먹을 수가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침까지 약발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ER이에요. 그런데 새로 나왔다고 해가 그거 좋은 줄 알고 막 드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아 하는 건 그냥 하나를 드시면 됩니다. 그냥 레귤러로 드시면 되고 그러면 양적 완화라는 그런 거예요. 돈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 망했어 이런데 앞에서 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겨요. 돈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합니다. 걱정하지 마. 돈이 이렇게 많아. 돈을 준 것도 아니고 힘들면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아 라고 하면 그래 형님만 믿어보지 뭐 해서 경제가 나아지진 않았지만 원인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안 아픈 거지. 안 아픈 거지. 병이 나은 건 아니죠. 그래서 살다 보면 병이 낫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최고의 처방을 내리는 거죠. 최고의 처방이라고 최고의 처방이라는 말을 정확히 표현하면 굉장히 예민한 처방. 전혀 약을 끊어도 안 아플 때까지 약을 먹이겠다는 의지. 예. 그래서 이제 허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경제는 내려가는 게 올라오긴 했습니다.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죠. 완전히 돌아오지. 자 여기서 그럼 의문을 제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좀 전에 볼커하고 이렇게 바뀌듯이 이 사람도 언젠가는 바뀔 거 아니냐. 근데 매가 들어오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라고 한 게 정상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거는 이 슬라이드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찍어낸 돈이 최소 확인된 것만 14조 6천억 달러. 그리고 그 돈의 일부 950조 원이 한국 시장에 와가지고 울타리를 이렇게 견인줄하고 괜찮으면 들어오려고. 이게 언제 들어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게 들어오면 우리나라 증시를 다 팔면 한 1,000조 정도 되니까 그냥 단순하게 산수로 계산해도 4천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그래서 부동산은 진짜 힘들어요 이제. 왜냐하면 부동산은 인구 구조가 도와주질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서울이나 뭐 이런 쪽은 이른바 중산층끼리 결혼을 하면 각각 집을 들고 들어오기 때문에 매물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받쳐줄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재작년부터 지방이 잠깐 돌았잖아요. 일본도 망하기 직전에 도쿄에서 멈추고 그 돈이 지방으로 갔었어요. 그러다가 지방이 무너지니까 그냥 그 길로 끝난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에서 최고는 해운대지 않습니까? 해운대도 꺾였어요. 꺾인 좀 됐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굉장히 좀 위험하고 내부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외인들은 뭐 우리나라에 아파트 살 일은 없기 때문에 근데 주식은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식은. 왜? 찍은 돈으로 투자를 할 건데 달러를 갖고 와서 원화로 바꾸잖아요. 그걸 팔고 나가면 다시 그 원화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찍는 건 미국인데 망하는 건 우리가 되는 거죠. 굉장히 슬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달러는 미국이 찍지만 그 달러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장단에 같이 춤을 춰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달러는 계속해서 기축통화로서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강세를 가져가고. 그래서 달러의 몰락을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이 짧다고 저는 생각해요. 달러의 몰락은 제가 살아있을 동안은 보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 대체재가 없기 때문에. 달러의 멸망은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게 소행성 충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가까운 시기에 되는 거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대체재가 있어야죠. 그럼 뭐 다 죽자는 얘기인데 시스템이 붕괴되니까 대체재가 없고 위안화는 안 되죠. 위안화를 누가 믿어요? 그리고 아직 대체재도 멀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영국이나 이런 돌아가는 똑같죠. 지금 달러하고 구조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히려 달러를 사두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달러 때문에 우리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사연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그러면 저 대머리 아저씨가 끝나면 대머리 아저씨가 오랜만 하고 그만두기로 했어. 연임 안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죠. 벤 버냉키가 그만두겠다는데 왜 저한테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버냉키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다 기우입니다. 다음 중앙은행장으로 거의 확정되신 분들은 비둘기 중에 비둘기죠. 비둘기를 기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벤 버냉키의 스승입니다. 여기 좀 나이 좀 많아 보이죠. 그러니까 저 훈수를 두고 더 찍으라고 했잖아요. 제가 부족했죠라고 웃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올해 사진이에요. 잭슨홀에서 잭슨홀 컨퍼런스 때는 다 모이거든요. 그 잭슨홀 컨퍼런스가 이제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모여가지고 밥 한 끼 하고 한 노는 개모임인데 거기 와가지고 이분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금은 그만뒀지만 8년 동안 이스라엘 중앙은행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유태인이죠. 8년간 굉장히 잘했고요. 그리고 2009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4년 동안 이스라엘 경제 성장률이 14.7%예요. 이걸 보고 치트키를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15%가 올라가느냐.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또 말도 안 되는 나라는 아닌데 짐바브웨 이런 게 한 올라갔으면 뭐 이해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분한테 같이 배웠던 분이 벤 버냉키 있고 지금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장도 벤 버냉키 동기입니다. 같이 배웠어요. 어떻게 해서 찍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레고리 맨큐 아시죠? 맨큐의 경제학, 대학생들 다 폼 잡고 들고 다니는 책 있지 않습니까? 맨큐도 이분이 길렀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좌파가 가장 싫어하는 분들을 다 기르신 분이죠. 비둘기 사육장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 MIT에서 특히 벤 버냉키가 유명해졌던 대공황에 대한 연구를 실질적으로 가르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전직 IMF 부총재, 시치은행 부회장이고 8년간 이스라엘 중앙은행장을 했었고 그러면서도 중앙은행의 독립을 굉장히 주장을 하고 실제로 이뤄냈어요. 한마디로 정부가 뭐라도 나는 내 갈 길 가겠다는 거죠. 중앙은행의 독립. 내 갈 길이 어떤 길인지는 알 것 같죠. 네. 그리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계속 찍는 게 아니라 여차하면 바로 찍겠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겠다는 거죠. 무조건 찍는 게 아니라 경기가 뒤로 돌아가는 일은 어떻게든 막겠다는 거예요. 돈 찍는 게 목표가 아니라 돈 찍는 건 그러기 위한 하나의 방법적 수단인 거고 경기가 뒤로 가는 걸 어떤 수단과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하겠다는 거죠. 경기 최고주의자죠. 그리고 한때 경쟁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마크 칸이라는 그 중앙은행장이 있었는데 이분이 영국은행장으로 그냥 갔어요. 그래서 경쟁자가 없습니다. 이제 다 된 거죠. 이름 정도는 기억해 주십시오. 스탠리 피셔라고 해가지고 이 분야에선 대단하신 분들을 기르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느꼈죠. 아 진짜가 나타났구나. 예, 진짜 뭐 쩌는 거죠. 전 세계가 여의도 공원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뭐 지구를 망하게 하겠다거나 세계를 정복하겠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경기 후퇴를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는 사람은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강한 사람과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사람이 나눠지죠. 이 사람들은 경기 후퇴를 막기 위해선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는 그러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가진 거 없고 그달 벌어 그달 사는 사람들이죠. 왜? 물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간 만큼 먹는 밥을 줄여야 되니까. 그리고 기술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노동 생산성보다 자본 생산성이 높은 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그게 해석을 하면 뭐냐. 내가 기업의 사장이면 그냥 투자하는 게 낫지 사람을 뽑아가지고는 그 돈 못 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자본 생산성은 둘째 치더라도 노동 생산성이 0 밑에 있어요. 쉽게 말해서 사람을 뽑으면 이 사람이 월급을 회사에 못 벌어주는 게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고용을 많이 하고 월급을 늘려주겠습니까? 안 자르는 게 천만다행인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거시적으로 보면 고용을 늘려야 되지만 지금 우리 회사에 보면 얘가 400만 원 벌어가는데 300만 원씩밖에 기여를 못 하는데 얘를 어떻게 물가 올렸다고 해서 월급을 계속 올려주겠습니까?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나쁜 버릇이긴 한데 구조조정하면 무조건 해고잖아요. 나쁜 버릇인데 근데 또 그럴 만한 근거가 그거죠. 왜?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니까. 바로바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지금 또 한 번씩 언론에서 떠들면 이제 고통분담하게 자기들도 월급 줄이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월급으로 삽니까? 자산으로 살잖아요, 그 사람들은.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합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부자들한테 보내는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조세 저항, 세금을 올리면 조세 저항을 하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이제 쉽게 풀어가면 노동자와 자산가들의 전쟁인데 워렌 버핏이 실제로 한 말이에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나 같은 자산가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현재까지는 굉장히 비관적인 상황이에요. 현재까지는 비관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금융을 모른다는 거는 이제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신무기 앞에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은 점점 무기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기마대가 싸우고 있다. 그래서 그 잠깐만 쉬었다가 빠르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간에 쉬었다가 해야 되는데 2시간 그냥 달려버렸네. 네. 오늘은 10시 반까지 가는 그 불성사 없을 겁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